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출범 본격화로 선거제 개편 마무리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하죠.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뭐냐? 총선 출마자에 대한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 7명의 윤곽을 가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동일 지역에 삼선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좀 세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룰이 발표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그 공천 룰이 불리했다면 그날 아마 고성이 나오고 항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회동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3선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불리할 게 없다,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이 공천 룰의 내용을 좀 뜯어봐도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이면 15% 정도의 감점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현역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정치 신인들이 그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때 그 영남권에 있는 스타 의원들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분으로 거론됐던 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권영세 장관, 이번 초대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때 초대 장관을 했던 권영세 의원도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박진 그 우리 외교부 장관도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그 3선 룰 규정에 전혀 해당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 직전에 그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울산 지역구에서 사선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15% 정도의 그 감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2명 정도만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 벌써 9명 정도의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초반에서 어떤 공천에서 있던 쇄신 러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선판 자체에서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 공천 쇄신 경쟁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뒤처질 수 있는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좀 같이 합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감점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 3선에 대해서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드보이라고 해서 과거에 뭐 장관까지 지내셨거나 굉장히 선수가 높은 정치인들 다시 재출마하는 게 국민들께 혁신과 좀 참신안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당내에서도 가지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인 측면이 있어요. 피선거권은요. 선출을 될 권리라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인데 이것을 당에서 아예 선수 몇 선 이상은 나오지 마라 내지는 불출마를 강권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룰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당내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전선이 갈려져 있고 지금 뭐 친명이다 친이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올드보이 내지는 선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 공천의 룰로까지 정말 적용을 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아마 이 이슈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딱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진 않겠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은 있겠죠. 국민들, 유권자들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건 혁신이 아니다, 참신하지 않다. 어차피 인물로 승부 보는 선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녹아있던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였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을 했는데요. 친명 공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회동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평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통합을 이뤄야겠다라는 것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였죠. 지난 총선 때 진두지휘를 하면서 사실 180석의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가졌던 시스템 공천이라는 룰 안착시켰던 게 바로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담에서도 뭔가 이 관련해서 어떻게 공천을 관리했고 실질 공천을 어떻게 했으며 승리를
후보를 견인하는데 어떤 노하우와 요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어수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뭐 원칙과 상식을 비롯해서 이미 탈당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통합을 이뤄야만 총선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 러시아는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탈이 나오거나 하면 이게 분열, 지금은 탈당이라고 하지만 분당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질서정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논의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습니까, 김 교수님?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초선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어떤 그 대장동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어떤 재판 전략을 만들어 가서 하면 되는데 총선과 관련된 여러 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해찬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무래도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탈당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동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거구제에 대한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특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심판론 특히 반윤연대로 전체적인 총선 전략을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찬 총리에게 조금 자문을 구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분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해찬 총리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 게 맞고 흉기 피습 이후에 당무 복귀할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떤 당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런 자신감 바탕 속에서 아마 주도권을 잡고 아마 총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비명계 연쇄 탈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민주당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 역시도 안에서 잡음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비례대표의 원칙을 비례대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거죠.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쪽에서. 그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때도 병리평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리평으로 회귀하자는 얘기인데 모든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준연동정제를 하느냐 아니면 병리평을 하느냐 달라지는데 지금 그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병리평으로 하면 굉장히 실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병리평을 하게 되면 굳이 뭐 이성정당을 창당 안 해도 되고 또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권도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여차할 경우에는 개항 의뢰 출마하지 않고 본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이 준연동 형제를 밀어붙였는데 네. 이걸 바꿀 만한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를 꿋꿋하게 지금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병리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실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실리가 큰 병리평으로 가되 단지 반윤연대란 이름 하에 지난 준연동 형제에서 보여줘도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그 시대 전환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윤연대란 큰 틀 하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정리가 되면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아마 병리평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민주당은 분위기가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민주당 내 논의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거 병리평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죠. 그렇지만 당내에서 의원총회 등을 거쳐보면은 사실 팽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 준연동형과 관련해서는 이걸 철회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또 비판에도 병리평으로 다시 갔을 때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이건 민주당의 약속이 아니었냐라고 하고 당내에도 이렇다면 이건 대국민 약속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어서 좀 논의의 가닥을 이제는 잡아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권역별에서 어떤 지역구의 타파를 좀 모색할 수 있는 다른 비례대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모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오히려 그런 여러 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함께 토론하자. 근데 국민의힘이 비교적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3지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플랜 B도 언급을 하면서 위성정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연동 형제로 가게 된다면 지난 21대하고 똑같은 판박이가 될 겁니다. 결국은 뭐 이 의석수 손해보기 싫은 정당에서는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 21대 때 위성정당을 선거 임박해서
과정에서 급조했던 경험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그런 위성정당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다만 21대하고 좀 달라지는 건 21대 때는 아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시대전환 이런 소수정당을 함께 포함해서 했다면, 이번에 22대 때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조국신당 또는 뭐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얘기하는 뭐 검찰 독재, 뭐 타도당, 뭐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좀 반윤연대 기반을 둔 그런 정말 뜻다방 같은 그런 신당들도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또 유권자들에게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준연동 형제로 한번 선거를 치러봤더니 이를테면 조정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의 몫으로 들어온 분들이 민주당과 함께 정치적 결을 맞춰가는 분들이었는가라는 또 문제의식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양당 공이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준연동 형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선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를 그냥 수세적으로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가지 못할 겁니다. 물론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입법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위성정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뭐 용해인 의원이 만들고 있는 그런 신당이랄지, 짚어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뭐 깃발을 들고 있는 신당 등과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일단 제3지대에서 가장 먼저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과연 파급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출범을 했는데 국민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반전 카드가 없었거든요. 예상했던 그림,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이제 대표를 맡고 천하인이 이제 최고위원을 맡는 뻔한 예상했던 조합이 그대로 났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새 인물, 그러니까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새 인물이 영입이 잘 돼야 되고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어떤 눈치만 보고 있고 새로운 인물 영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준석 신당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65세 이상 무임 승차 폐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굉장히 좀 폐륜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버리면 지금 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이제 이준석 신당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3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이 진영들 중에는 가장 그립감이 좋고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이준석 신당임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사실상 정치적 구애를 하는데도 본인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견제구를 날려도 이게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정책들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선면성을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KBS 박민사장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딱 어떤 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현안과 연결지어가지고 문제의식을 던지고 입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아마 호응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재벌 떡볶이 방지법 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이 계셨던 부분이 있죠. 대벌을 대동하고 뭔가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가는 행보 아니었느냐. 재벌들을 들러리 세운 거 아니겠느냐. 내가 하는 정치는 최소한 그런 정치가 아니다라는 어떤 선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만 명 당원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창당 준비도 순탄하게 하는 부분에는 이런 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이력과 경험치가 다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특히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뭐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했지만 또 세 가지 조건을 대안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합치면 50석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까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체적인 제반 신당들의 그 이 연대에 대한 주도권,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두 개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비빔밥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빔밥론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각 신당들이 지금 서로 연대하거나 서로 뭐 빅텐트를 만든다. 그런데 자꾸 매몰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반윤연대나 반이재명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신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 새로운 로드맵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도 정하고 당 로고도 정하고 색깔도 정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신당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빔밥 각각의 색깔을 내고 각각이 신당이 파이를 키워서 큰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잿빛 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던진 그 화두, 비빔밥론 그리고 반윤연대나 반이재명 연대 기대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천착해서 나머지 신당들이 나름대로 신당 창당에 대한 속도를 내고 신당의 모습을 좀 갖춰줘야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 신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야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가능성, 빅텐트의 가능성은 점점점 옅어지고 있다. 지금 나머지 신당들이 어느 정도의 정책이라든가 정사진을 빨리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본인은 비빔밥의 테두리를 넓히겠다 이런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제3지대 빅텐트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기점이 양당의 공천 과정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은 좀 다른 거죠. 개혁신당이 무슨 개혁신당입니까? 보수 개혁신당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수 가치를 따르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룰이 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도 잡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에서 마치 전략 공천 인물이 다 정해진 것처럼 마포 을에서도 또 그랬었죠. 그렇다면 순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탈당을 하거나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디가 그 분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이준석 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삭죽기 하겠다. 이삭죽기라고 표현하지 말아라. 그게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공천에 잡음이 있거나 이건 비민주다. 이거는 사실상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윤심 공천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이준석 신당은 또 정치적인 상당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왜 설 이전에 이렇게 느긋하게 보이느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총선 때 뭐 경성 지역이 다 확정되고 이런 게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총선을 치르기 임박해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은 좀 느린 템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은 있는데 새를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참 얘기가 많아요. 지금 호남에서 광주에서 나가야 된다, 아니면 계양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광주에 가서 한 얘기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일단은 불출마했다는 말에 대해서 바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듣고 있다. 근데 듣고 있다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아직으로서는 조금 답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나라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비판하고 각을 세웠으면 나라면 그곳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주는 이원욱 원칙과 상식 의원이 광주에는 최소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총선에 불출마하는 게 내려놓고 양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본인에게 득이 되는 정치 행보를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인천에 나오라고 하니까요. 인천 계양을에 나오게 되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민주당과는 더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까지 나오는데 표를 분산한다? 이거는 어떤 명분도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으로선. 그러면 그게 대선 가도를 가는데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총선에선 불출마하고 차기 대선의 준비, 몸풀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건데 같은 제3지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허용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갈등이 아마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생각 없다는 것은 몸살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익을 챙겨달라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이낙연 전 총리에게 그 출마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피해자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쓸데없는 훈수였다. 그리고 음.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는 좀 쓸데없는 훈수라고 주제 넘은 훈수를 하다 보니 그게 자꾸 이제 싸가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그때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보물주머니가 3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겨우 나중에 미연털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5번 하신 그리고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떤 신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본인이 만약에 선봉장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불출마의 결심을 적고 출마를 할 것이고 또 이 호남 신당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그 불쏘시개 역할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데에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진심을 믿고 그리고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청사진을 믿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 그런 거치 이름을 하는 게 좋다,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대응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의 잡음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혹은 또 정치 공작물이란 결과다라는 대통령실과 주류의 주장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위원장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그래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공식적인 행보를 할 때 기자들이 가장 언론인들이 묻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정도만 얘기해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바로 이렇게 사실상 직격합니다. 정치 공작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른바 주류와는 견해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거죠. 그러면 이 견해 차, 이른바 윤심의 방향과는 다른 정치적 선택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래 보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악법이다. 이거 실시간 브리핑하는 거 실제로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적으로 함구해 왔던 게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행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좀 선택지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데 저는 정답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받는 걸 영상으로 국민들이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 하고 말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정확한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하든 별도의 특검 내지는 수사에 응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여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용기와 결기, 나아가서 정치적 능력치가 있는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시기로도 목소리는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용산과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당내 일각에서 사과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마저도 뭐 국민 눈높이에서 걱정할 게 있다는 식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잘 기획된 몰래카메라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면담 약속을 잡고 그다음 백을 사고 그리고 손목에 몰래 카메라를 들고 돌아서 그대로 촬영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명품백을 받은 부분은 도덕성의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백을 청탁 관련 처리하는 부서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고발된 건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팩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단지 당내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사과에 대한 주장 굉장히 무책임한데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냐는 거거든요. 만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받은 백을 청탁 부서에 넘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과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파장을 낳을 뿐입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검찰 수사를 하자 그러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결과 또 미전하다고 해서 또 특검을 하자는 그 주장들이 또 도드리프처럼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